앞에 나온 얘기하고 이렇게 좀 잘 끌어맞추는 수준에서 애는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준비를 좀 더 할 걸 그랬는데 참. 네, 난감합니다. 그 뭐 정보 신뢰성까지 막 나가는 건 내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팩트 체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팩트 체크 기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인포데믹의 문제든 소위 말하면 페이크 뉴스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그 속에서 어떤 커먼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황할 수도 있는데요. 윤 변호사님, 잘 시간 넘으면 반드시 끊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아마 이런 그래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코로나19의 DNA를 추적하게 되면 대충의 어떤 그 이동 경로들이 여러분들 뭐 발견될 수 있다라는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그래프나 이 맵을 들여다보면 거의 동일하게요. 이 소위 말하면 페이크 뉴스,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되는 이 정보의 형태들, 이게 뭐 넓게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형태들이 사실 거의 이 유형으로 같이 돌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예를 들면 그 한국에서 돌았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돌던 아니면 언론사를 통해서 돌던 허위 정보들의 몇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중국에서 나왔던 어떤 허위 이 정보가 번역이 돼서 뭐 국내에 있는 일부 뭐 유튜버가 뭐 예를 들면 잘못된 번역을 하든 제대로 된 번역을 하든 아니면 이걸 복제를 하든 해서 실제 중국의 정보가 전국의 허위 정보가 한국의 허위 정보로 곧장 확산되는 그런 형태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뭐 이 대륙을 넘나들기도 하고 뭐 나라를 넘나들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어떤 경계들을 계속 넘나들면서 그 정보들의 이동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생산돼서 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것들이 또 다른 나라로 번역돼서 넘어가고 그것이 다시 살이 덧붙여서 또 다른 허위 정보들로 자꾸 부풀려져가는 아마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 문제에 천착을 하면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을 조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팩트 체킹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터널로 나누기도 하고 익스터널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게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됐던 역사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굳이 뭐 이 하나하나를 다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1980년대부터 해서 그것이 2000년대의 본격적인 팩트 체킹 저널리즘이 생산되고 보편화되는 이 과정에서 사실 이것이 하나의 협업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넘어온 거는 굉장히 최근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언론사들이 실제로 대선 캠페인이나 이런 데서 자꾸 나오는 어떤 허위 조작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각각의 개별적인 노력들의 일환에서 웹에서 계속 이제 나가는 흐름들을 가다가 이 흐름들이 2015년 이후에 포인터 연구소 이 IFCN이 출범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협업의 구도, 틀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사실은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IFCN의 어떤 이 소위 말하면 인증 형태로 나서 협업의 기본적인 그 틀거리들을 만들고 그 틀거리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언론사들끼리 조금씩 협업해가는 구성들을 이렇게 짜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SNL 팩트체크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흐름으로 같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흩어져 나오는 흐름들을 함께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그런 어떤 협업이라는 게 사실은 A 언론사 있고 B 언론사 있고 C 언론사 있다고 해가지고 저쪽 거리상 지역적으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뭐 언론사들이 물리적으로 쉽게 협업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언론사들처럼 이 정보의 협업, 정보의 공유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언론사들에서 커머스라는 것들은 대단히 어쩌면 불편한 단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의 기사는 늘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경계를 넘어설 때는 그것이 하나의 컨텐츠가 누군가에서 판매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교류된다거나 섞인다거나 혹은 뭐 나눈다거나 하는 개념들이 사실 언론사들의 어떤 중요한 코어 비즈니스를 흔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협업이나 커머스라는 개념이 언론사들로부터 하는 경험축으로 들어온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모델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팩트체크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뭉치게 하는 사건들이 사실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IFCN이라는 어떤 조직이 탄생하는 그 즈음해서 사실 나타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핵심이 사실 크레임 리뷰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문제의 발단은 이제 2010년대 원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워싱턴 포스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팩트체킹 저널리즘을 시작을 하다가 잠시 좀 쉬다가 다시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키는데 거기 핵심 인물이 이제 글렌 캐슬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분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 피노키오 뭐 레이팅이라고 해서 피노키오 이렇게 이 거짓말, 이렇게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팩트체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얘가 예를 들면 그 거짓말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실 코의 길이들을 이제 길게 빼서 얘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팩트체크 얘는 이제 예를 들면 이 피노키오가 5개짜리야, 뭐 2개짜리야 하면서 실제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레이팅 어떤 그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캐슬러가 이런 거 하다 보니 실제로 팩트체크 기사는 실제로 다른 기사들, 뭐 다른 기사들도 다 팩트를 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어느 기사들보다 뭐 정치인들의 어떤 거짓된 증언을 뭐 그냥 막 쏟아내는 이런 다운표 저널리즘이 아니라 그 다운표 내에 있는 팩트들을 다시 검증하는 이런 기사들은 조금 더 플랫폼 내에서든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든 좀 더 다르게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팩트체크 기사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서 허위 정보로부터 허위 정보를 구축해내버릴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당시에 이제 구글에 있는 탭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글에 있는 사람도 그 되게 좋은 생각이다라고 사실은 동의를 했었던 거고 여기에 뒤에 다시 뭐 얘기하지만 주크대 이제 리포터스 랩에 있는 빌 아데어라는 이 연구자까지 같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사와 플랫폼과 학계의 어떤 공동의 노력으로 그러면 팩트체크 기사는 이런 모습, 이 소위 말하면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마크업을 가지고 있으면 플랫폼이 이거는 팩트체크 기사라고 보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하이라이팅을 할게 라고 하면서 사실은 등장하게 되는데 나타나게 된 게 크레임 리뷰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임 리뷰는 단순하게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라는 언론사의 제안으로 시작이 되고 구글이라는 플랫폼이 동의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 듀크대 리포터스 랩이라는 이 비라데어가 결합하게 되면서 크레임 리뷰 립 프로젝트로 훨씬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그러면 팩트체크 기사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이 팩트체크 기사만큼은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이용을 하도록 하자라는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8년 즈음에 데이터 커먼스라는 게 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팩트체크 기사를 이 커먼스 안에 담아버리는 그런 노력들로 이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이미 여기에 이 연구자 그룹들이 결합한 것에서도 사실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것들을 그러면 플랫폼이 가져가서 팩트체크 기사들을 이렇게 쓰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그러면 세상에서 돌고 있는 허위 정보들, 루머들이 어떤 유형인지, 어떤 방식으로 돌고 있는지, 혹은 뭐 이제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은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그 연구의 형태로 또 내보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단순히 플랫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개인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이 커먼스, 데이터 커먼스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팩트체크 기사들을 담아버리는 하나의 이쪽에 퍼블릭 도메인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로 프로젝트들이 이어지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커먼스는 사실
출범하게 된 과정이야. 간단하게 이 설명 드리면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시작은 schema.org라는 거에서 시작이 돼서 여기 하나의 이니셔티브로 빠져나오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화된 데이터로서의 팩트체크 기사들을 모든 플랫폼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팩트체크 기사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은 CC BY 형태의 라이선스를 달고 연구의 형태로,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 팩트체크 서비스의 형태로, 또 다른 어떤 그 연구의 형태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제 마크업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사실 요거 한 장이면 다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앞에 쓸데없는 걸 많이 붙였습니다. 사실 이 클레임 리뷰를 커머스 차원에서 조금 의미 있게 바라보는 목소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그 커머스의 관점에서 다루는 글들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저는 충분히 가치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은 다른 생태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 뉴스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생태계에서 사실 언론사들 간의 협업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언론사와 플랫폼 간의 협업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학계까지 끼어드는 모델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케이스들은 사실은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 협업과 이 콜라보레이티브라는 이 협업이라는 과정들이 이 3주체에서는 되게 낯선 풍경들인데, 묘하게도 이 팩트 체킹이라는 이 영역에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의 가능태로 넘어가게 되는, 처음에는 실험으로만 그칠 줄 알았던 이 모습들이 실제로 굉장히 이 코로나19로 들어오면서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협업의 동인들로 작동하게 되는 모습들을 사실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 협업이 디지털 커머스 내에서 들어가게 하려면 이 3주체가 생산하는 혹은 공유하는 하나의 정보가 동일한 상호 호혜적인, 호혜적이면서도 공유 가능한 형태의 포맷들을 지니지 않으면 굉장히 수고로운 형태가 재반복되는 과정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가 예를 들면 너는 A라는 언론사에서 만든 팩트체크의 유형과 B라는 언론사에서 만든 팩트체크 유형이 다를 수밖에 없고, 포맷도 다르고 쓰는 방식,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통된 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을 서로 협업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퍼블릭 도메인 안에 넣어놓고 이걸 다 같이 활용하는 이런 상상들은 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부터 이렇게 캐슬러가 글렌 캐슬러라는 기자가 제안된 형태 이후에 빌 아데어와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 형태가 결국은 클레임 리뷰라는 공통적인 팩트체크의 포맷으로 개발되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마크업 언어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조직에 결합한 이 언론사들은 팩트체크를 이 마크업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것이 데이터 커먼스 안에 다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커먼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 특정 플랫폼만 전유하는 방식, 혹은 특정 언론사들만 전유해가는 방식, 혹은 특정 기타 등등 주체들만 전유해가는 방식이었다면 이것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커먼스에 담겨있는 모든 팩트체크 기사들, 그러니까 이 클레임 리뷰 마크업으로 된 모든 팩트체크 기사들은 어떤 주체들이 사용하든 재가공을 하든 문제없는 형태로 사실은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활용이 분산적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확산하게 되는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인지되고 확인된 케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단 아시다시피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 속도만큼 소위 말하면 검증된 신뢰 있는 정보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뭐 형태는 결국은 허위 정보 앞에 훨씬 더 빨리 노출돼서 그 사람들의 인식들을 지배해버리는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 커먼스에 담겨 있던 팩트체크 기사들은 이런 활용의 분산성과 확산의 어떤 속도들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위력들을 발휘하게 되면서 대응 속도가 어느 시장보다 굉장히 우위에 서는 그런 효과들을 사실은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 쌓여있는 이 팩트체크의 기사들 안에서 예를 들면 개인 연구자들은 그것의 유형들을 파악해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학술적 결과물들로 사실 공유를 하게 되고, 뉴스 조직들은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루머가 어떤 것인지,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떤 것인지 빨리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소개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 대응 정보들을 빨리 내보낼 수 있게 됐고, 플랫폼은 그 수많은 어떤 그 팩트체크 기사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신뢰 기반의 필터링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수용자들한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안에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서비스 모델로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예를 들면 구글은 구글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구글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빙은 저 오른쪽에서 보듯이 그들의 뉴스 서비스를 통해서 이 팩트 체크 기사들을 제가 데이터 커머스에 있는 걸 긁어 오거나 공유된 팩트 체크 기사들을 가져옴으로써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대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기회로 그들은 활용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를 늘 이렇게 그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 커먼스에 있는 팩트 체크 기사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팩트 체크의 신규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뭐 필터링을 해주는 이 팩트 스트림이라는 서비스들을 이 듀크 리포터스 랩, 아까 이 리서처 그룹에 있던 그들이 계속 서비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코로나19 국면에 와서는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이제 IFCN이라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하는 인증된 기구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기보다 조금 더 확장된 그룹끼리 모여서 우리 그러면 팩트체크 기사,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팩트체크 DB를 다시 한번 요 주제만 따로 분류해가지고 DB를 만들자 라고 해서 곧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각 나라별로 얼마든지 쉽게 써갈 수 있도록 다시 또 개방을 해버리는 이런 AI,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졌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언론사, 미디어, 뉴스 생태계로 따져보면요, 이런 공유나 협업 작업들은 사실 되게 느리거나 요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검증한 기사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포맷이 모일 수 있어야 되고, 공통된 합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몇몇의 엘리트 그 언론사 그룹들만이 글로벌화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국가 중심으로만 아마 확산시키는, 아마 그 정도의 제한적인 커먼스의 역할들을 저는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커먼스의 데이터 커먼스에 담겨있는 팩트체크의 어떤 이 자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 워치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데이터 커먼스에 있는 팩트체크들의 기반을 통해서 어떤 질문, 뭐 예를 들면 이것이 사실인가요? 라고 이 워치앱에다가 물으면 그것은 DB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이거는 사실 아니야, 그건 사실이야, 혹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 라는 전세적인 데이터를 사실은 이 모니터링에서 결과값을 바로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앱까지 개발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코로나19의 어떤 허위 조작 정보의 확산 속도를 얼마나 제어시키고 제동을 시켰고 그것을 압도했는지는 사실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그 허위 조작 정보의 속도만큼이나 이 신뢰할 만한 정보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그리고 굉장히 대응 속도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이 바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커먼스 안에 있던 팩트체크 기사들의 어떤 이 자산들이었다. 그리고 글로벌한 언론사들의 어떤 협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들이 빨리빨리 연구돼서 돌아오는
그런 결과들로 이어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내용이 더 있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하여튼 뭐 앞에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이게 좀 발견된 거랄까요? 뭐 하여튼 의미를 조금 더 뭐 하여튼 의미를 부여를 하게 뭐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특히나 많이 이렇게 확인이 됐던 건 평소 때보다 실제로 이런 이게 코로나19처럼 굉장히 어떤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보의 이 월경성이 굉장히 빨라지더라는 것, 그 확산성이 굉장히 빨라지다는 것들이 발견이 됐고, 이랬을 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들이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은 훨씬 더 허위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다시 한번 확정 편향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사람들 간의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단절과 혹은 뭐 결별과 분절과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속도에서 커먼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커뮤니티 간의 어떤 단절과 쪼개짐과 분절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 거라는 저만의 어떤 이 인상적인 평가를 사실은 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응 속도의 효율성이 사실은 커먼스가 오히려 커먼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뭐랄까 이런 시장의 효율성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여전히 많은 편견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긴 한데,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이 커머스가 어떤 시장의 어떤 확산 속도를 능가하는 결과와 효율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리가 커머스가 그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점, 그 점에서 저는 이 뉴스 부분에서 특히 페이크 뉴스, 팩트 체킹 저널리즘에서 나타난 이 현상은 전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여하튼 아까 이제 휴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범지구적인 지적 커먼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 팩트체크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그 가능태로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이 가능성으로서 충분히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여튼 제 발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